안녕하십니까. 꿈을 싣는 치과 윤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상악 전치부 발치주기 식립 임플란트 식립 전략 파트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세 가지 파트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접치, 인터프록시말 번호 확인을 하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플랫폼 스위칭, 다시 말해서 코니컬 실 타입으로 가는 것이 임플란트 주변의 고래 흡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수평적인, 그러니까 바칼 플레이트에서 임플란트까지 한 2mm 이상을 띄워줘라. 수직적인 식립 깊이는 그 미드 페이셜 진지바에서 한 4mm 정도 하방. 그다음에 식립 방향은 팔라탈에서 저위 식립으로 수직으로 식립을 해주라. 뭐 이런 것들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파트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팁 같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선생님들께 조금 더 임상에서 활용하시기에 더 좋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는 그 전치부 식립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케이스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들이 그 치조골의 형태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상악 전치부 같은 이 코밑이 꺼져 있는 그 승축 치조골의 그 디프레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의 변년 치조골, 다시 말해서 팔라탈 플레이트가 얇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수술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협측골의 디슨시, 결손이 되어 있는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치조골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수술이 이제 난이도가 결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치은의 그 하이 스마일 라인이라든지 스케일업 스틴 타입, 이런 것들이 더 힘들게 만들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치조골의 형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순축 치조골의 함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전치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데, 그 순축 치조골의 함료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그 건천부 이 부분이 이제 개창이 되기가 쉽지요. 그렇게 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치아를 바칼 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이제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은 퇴축이 일어나기가 쉽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해결을 완전히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경우가 심하다면 수술 시에 이제 손가락을 잘 대어서 이렇게 텍타일 센서를 느끼면서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플랩을 열어서 눈으로 보시면서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퍼포레이션이 된다면 봉그라프트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순축골의 함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원래는 21번 자리에 식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임플란트가 식립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번 자리에 이제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함료가 보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 이제 플랩을 열어서 이제 함료 부분을 좀 확인을 했지요. 확인을 하면서 발치를 하고 이 부분에 함료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그라프트를 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이렇게 식립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봉그라프트가 되어 있고 퍼포레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수술은 이제 사실은 술자의 경험이나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악 전치부에서 함료가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이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고요. 함료가 심한 경우에는 골폭 자체가 좁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이 좀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댄서바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끝부분이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서 그 본을 갖다가 퍼포레이션 시키는 확률들이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제가 이제 댄서바를 이용을 해서 바칼본의 퍼포레이션을 없이 그렇게 비교적 쉽게 식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텐서버가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개 변년, 다시 말해서 팔라탈 플레이트의 치조골의 두께가 얇은 경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개 변년 치조골이 열개가 얇아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는 이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당연히 팔라탈 쪽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치조골의 두께가 얇아짐으로 솔직히 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정력도 잘 안 나올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팔라탈 쪽에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 이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실패를 한 케이스인데요. 앞에서 보신 환자분이죠. 이 21번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제 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알고는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참 답답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드릴링을 하고, 최대한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했는데, 팔라탈 쪽이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되면서, 결국 임플란트 고정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그라프트를 다시 하고요. 한 4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4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지만, 물론 제가 자가구를 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임플란트가 식립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전치부에서는 설치골판에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설치골판이 이제 얇은 경우에는 수술이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본그라프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술 부위를 조정하실 수 있으면, 조정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골 결손의 정도지요. 그래서, 이 순측 골판에 열개가 있는 경우에, 물론 절대적인 비정증은 아닙니다. 뒤에 케이스도 열개가 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잘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발치와 내면의 불량한 유가 조직을 제거하거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심도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수술 전에 계획도 좀 잘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경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13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센시가 많고, 상악 11번에 비해서 13번이 상당히 위로 이렇게 디센시가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과연 발치 즉시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인터프록시말 본들이, 주변에서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식립 깊이를 조절을 해서, 발치 즉시 식립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이와 같이 여기가 많이 꺼져 있죠. 여기 바칼 플레이트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이제 인터프록시말 본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팔라탈 쪽으로 치우치면서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 케이스라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협측의 그 CTG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고려를 해서 식립 깊이라든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면서 CTG를 했을 텐데, 이때는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는 깊은 생각을 제가 못했던 시기라서, 일단 CTG 없이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나 위치만으로 조절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콜 테크닉에 의해서 통법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직후의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 CT상에서도 이렇게 바칼 쪽에 동그랗게가 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탈로 좀 깊이 식립이 되었고요. 이때는 사실은 이제 메가우스라든지 세라소고엠을 썼는데, 요즘에 쓰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덜 녹는 그런 보바인 보건 계통이라든지 합성골 중에 조금 덜 녹는 계통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이 크리핑이 소프티슈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두 개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11번과 13번이
거의 연조직의 높이가 이상적인 형태로 잘 크리핑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초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체적인 조화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캐나인만 놓고 봤을 때는 비교적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잇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술 한 번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출전 사진하고 비교를 하면 이런 정도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롱텀하게 6개월 후에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면 식리 깊이가 약간 깊어지면서 치관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길게 가서 대략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연조직들이 조금 더 치밀해지면서 약간씩 두꺼워져 있습니다만은 아까에서 말씀드린 대로 CTG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꺼져 보이는 것 자체는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전에 이제 이쪽 그 반대쪽에 있는 이게 전치가 되어 가지고 여기가 캐나인이 되겠는데요. 이 케이스에 비해서 비슷했었는데 연조직이 이 정도의 크리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립 위치라든지 깊이를 잘 조절하면 전치부에서도 크리핑에 의해서 좋은 결과들을 비교적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엑스레이 상에서 봐도 크게 문제없이 본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대략 한 2년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사진이에요. 보시다시피 연조직은 이렇게 리세션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리세션이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은 이제 플랩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랩을 열었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리세션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플랩리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꺼져 보이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7개월째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면 본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인가요? 4년 4개월 됐을 때 사진이에요. 마찬가지로 리세션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꺼져 보이는 것이 항상 저한테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4년 4개월째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적 치관골이 흡수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디선씨가 있다면은 중요한 것이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접치아의 치관골이 괜찮다면 그 식립 위치라든지 깊이를 잘 조절을 해서 발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조직이 꺼진다든지 앞에서 케이스처럼 그런 심미성을 위해서는 CTG나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하이 스마일 라인과 스텔롭 씬 타입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환자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요소들이라서 100% 맞출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발치즉시 식립의 창학 전치부에서의 난이도를 한번 정리를 하면, 쉽다 어렵다로 나누면, 일단 스마일 라인이 아무래도 로울립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쉽겠지요. 그 다음에 그 치연의 성상도 플랫딕한 타입이 스케일업 씬한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흉측골의 함유도 약한 것이 강한 것들에 비해서는 쉽다고 볼 수 있고요. 구개척 변연의 두께도 당연히 두꺼운 것들이 쉽겠죠. 그 다음에 골결선 같은 경우에도 사벽선 골결선이 당연히 10개가 있는 것보다는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수술의 난이도를 예측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요소는 끝이 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플랩이라고, 이거는 선생님들 아마 처음 들어보실 이야기일 텐데,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어떤 플랩의 방법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이거에 의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용이하게 해보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팁 같은 부분들이라서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파필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플랩리스 수술을 하는 것이 좋지요.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플랩리스 수술을 하게 되면 뭐 결정적으로 이제 수술 시야에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식립 깊이를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던 차에 이렇게 파필라를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수술 시야는 또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인시전법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케이스는 그 플랩을 아예 다 젖혀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랩을 만약에 상악 전치부에서 젖혔을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젖혀야 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파필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페리오에 의해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필라 자체도 이렇게 좀 많이 꺼져 있기도 하고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플랩을 열어서 이제 주변을 정리를 다시 하게 되었고요. 본도 많이 흡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 본그라프트를 하고 그냥 아이젠을 통해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치 즉시 크레스를 나눴을 때 크레스 3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non-submerged GBR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상황을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보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드 페이셜 부위도 약간 꺼지기는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파필라 쪽이 거의 플랫한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라 들어올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7개월째도 기다려 봤는데 거의 비슷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한 1년 정도를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거의 이제 파필라가 더 이제 자라오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필요 관리가 잘 안 돼서 조금 사진이 지저분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이제 옆에 치아를 보초를 통해서 이쪽 블락 트라이앵글을 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상악 전치부에서 플랩을 젖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금 이와 같은 케이스처럼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플랩리스 수술을 하자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년 이상 지났지만 파필라들이 이상 재생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플랩을 우리가 젖히게 되면 상악 전치부에서 치부도 마찬가지겠지요. 시간 유두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 유두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또 수술 시야를 좋게 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파필라 웨이 팔라탈 인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플랩을 젖히게 되는데요. 팔라탈 쪽으로 플랩을 젖히게 되는데,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절개를 인접하고 있는 치아의 구개측의 라인 앵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술 부위에 있는 파필라의 최상부, 다시 말해서 코어라고 하는 부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팔라탈로 최소한 한 1에서 2mm 정도 구개측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측 인접 치아의 구개측의 라인 앵글 부위까지 연장을 해줘라. 이것들이 이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CATG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옆에 인접 치아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플랩을 젖혀도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로 이제 전층 판막을 거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의 인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팔라탈 코어 부위를 파필라의 코어 부위를 넘어가지 않는 가능한 팔라탈 쪽으로 오는 그런 인시전을 넣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단 우리가 상악전치부에서는 설측에 임플란트를 보통 심기 때문에 설측에서 우리가 심리 깊이라든지 설정이 용이하겠죠. 보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 유도의 소실이 적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뭐 100% 소실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조금 힘들지만 플랩을 완전히 젖히는 경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악전치부에서 함뇨가 좀 깊거나 협설폭이 좁아가지고 수술하기가 까다로운 경우에 만약에 구개 측에 있는 그 변연골이 두께가 충분하다면 그걸 조금 삭제를 해서 이제 구개 측으로 조금 임플란트를 더 이렇게 옮겨서 식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플랩을 열어서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젖혀진 판막에서 결합 조직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수술 부위를 만들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양이 아주 많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적당한 정도의 양들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그 설측 지훈이 만약에 우리가 결합 조직을 채취하게 되면 조금 얇아지게 되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잠깐 살펴보시면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인시전 플랩을 이용한 수술이 되겠는데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오셨고요. 보시다시피 루트 프랙처에 의해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필라에 약간의 블랙테라이 앵글이 술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인시전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인시전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팔라탈에 있는 본드를 우리가 보면서 이와 같이 이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를 잘 조절을 해서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바깥쪽은 띄워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제가 CTG나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고요. 그냥 본그라프만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술전 수루를 비교를 하면 이 사진은 대략 수루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파필라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슈링키지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것도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와 같이 물론 그 전에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이게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술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거의 그 동일한 양의 파필라들이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자리에서 봤을 때도 아주 치밀한 조직의 파필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팁과 같은 이야기지만 이러한 플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한다면 조금 더 용이하게 이제 상악전치부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연조직 이식술 및 골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플랩을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술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상악전치부에서 발치 즉시 식립 수술을 할 때 연조직 이식술이나 골 이식술을 부가적으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고찰이 되겠는데요. 사람에 있어서 바칼본의 디멘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논문이 됩니다. 아마 15년도에 아마 부산대학 쪽에서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인에 있어서 상악전치부에 있어서 페이셜본의 두께와 진지바 바이오타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대략을 살펴보면 CJ에서 대략 한 4mm 지점, 6mm 지점, 8mm 지점에서 CBCT를 찍고 커팅을 한 것이죠. 커팅을 해서 이 바칼본의 두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캐나인 같은 경우에도 4mm, 6mm, 8mm 지점에서 대략 한 평균 두께가 0.5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임플란트 수술할 때 이제 많이 중요한 부위들은 발치 즉시에서는 4에서 6mm 지점이 중요하죠.
8mm 지점은 뭐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한 0.5mm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인사이저 같은 경우에도 뭐 0.5, 0.4, 뭐 심지어 8mm 지점 0.1m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인사이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두껍긴 하죠. 0.6이긴 하지만 1mm가 안 되는 그러한 두께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 P값은 다 0.05 이하로서 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환자분들이 그 바이오 타입을 살펴보니까 띡 바이오 타입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남자분 같으면 띡 바이오 타입, 그러니까 진지바가 두껍게 보이는 경우가 82%고요. 여자분도 75% 정도로서. 그러니까 진지바가 두꺼워 보이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보는 얇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분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있어서 치은이 띡 바이오 타입인 경우에도 협측 골판의 두께가 1mm 이하로 얇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파트를 살펴보면 캐나인 같은 경우에도 핀바이 타입 같은 경우에 0.14의 두께인데 띡바이오 타입도 0.6 정도밖에 안 되고요. 라테랄 인사이저도 핀바이오 타입은 0.2 정도의 본의 두께인데 띡바이오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0.5 정도의 두께라는 겁니다. 캐나인 같은 경우에도 0.1 두께가 띡바이오 타입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치주 탐침자를 이용을 해서 순측 그 순면 중앙부에서 열구에 이제 이렇게 치주 탐침자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년치은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비쳐 보이면은 얇은 생체인 핀바이오 타입, 비치지 않으면 이제 띡바이오 타입 이렇게 구분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고차를 조금 살펴보면 그 상악 전치부의 전치부의 순측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얇고 또한 그 심미적인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이러한 순측골이 녹는 거에 대한 그 적극적인 수술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치주 탐침자에 의해 가지고 골 두께를 예측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지표로서는 좀 뛰어난 지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CT를 찍어서 그 박칼본의 두께를 확인을 해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그 상악 전치부 순측골의 두께는 대부분 그 1mm 이하로 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mm 이하를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식립에서 필요한 이상적인 두께 2mm 정도 되죠. 그런 두께를 만족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에서 심미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연조직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골 증대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논문을 하나만 좀 더 살펴보면 독일의 브라질에서 이제 린데그룹에 있으신 분이 발표한 11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질 사람들에 있어서 상악 전치부의 박칼본의 두께를 좀 본 것이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1mm 지점 그 박칼 플레이트의 탑에서 1mm, 3mm, 5mm 지점에서 CT로 커팅을 해서 두께를 살펴본 것입니다. 결론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중절치, 측절치 K9에서 1mm 지점에서 0.67, 3mm 지점도 0.6에서 7, 5mm 지점에서 0.5, 0.6 이런 정도라.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한국인들하고 큰 차이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mm 지점에서 보면 1mm 이하가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와 같은 이야기고요. 5mm 지점도 마찬가지죠. 거의 1mm 이하인 것이 아래 위로 거의 같은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박칼본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 린데의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세릭 존에서는 닥터 린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심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번들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번들본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바칼에서는 협적에서 한 2m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번들본의 두께가. 그리고 그거는 발치를 하면서 사라지는 그러한 그 본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치를 하면 이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띡바이오 타입 같이 보이고 튼튼한 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위치를 팔라탈로 위치시키고 그 사이에 많은 본그라프트와 연조직 이식술을 하는 것들이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식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히 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더 드릴 말씀은 제가 별로 없고요. 그 연조직 이식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 연조직 이식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볼륨이라든지 치관 유도의 상태가 좋고 볼륨이 괜찮아서 향후에 이제 그것이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유지 목적의 CT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협적골이 함몰이 많거나 연조직에 퇴축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CTG로 보강을 하면서 증대시켜주는 그런 목적의 CTG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름을 붙여본 건데 포치 플랩의 일종이지요. 파필라를 프리저빙 하면서 인시전을 주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인벨롭드 된 포치 형태로 만들어서 플랩을 만들어주고 그쪽 안쪽으로 이제 CTG를 집어넣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말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발치와의 미드 페이셜 부위에 페로스타 엘리베이터라든지 몰트 큐렉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어테이트 진지바와 협측 골판 사이를 이렇게 밀어서 블런트 다이섹션 하듯이 그렇게 본을 갖다 디텍션 하면서 다이섹션을 해서 그 부위를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벨롭드 된 포우치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 블레이드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또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으로 다이섹션을 좌우로 넓혀가고, 하는데 이제 치아 상부 쪽에 있는 파필라까지 너무 침범하지는 않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적으로는, 물론 굉장히 큰 형태의 CTG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이라면, 뮤코진지발 정션을 갖다가 넘지 않는 것들이, 플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CTG가 들어갔을 때, 형태가 처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필라웨이 팔라탈 인시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랩에서 이제 CT를 떼어서 집어넣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는 페로스타일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쪽 어태치드 진지바와 바칼 플레이트 사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주는 이런 형태로 넓혀주는 이제 그러한 플랩을 포우치 플랩을 이용을 해서 CTG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광범위하고 이제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상악 전치부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수술이 싱글 내지는 이제 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씹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벨롭드 파우치 플랩을 이용을 해서 CTG를 한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 이 케이스는 이제 일본 전통적인 그러한 CTG를 고개측에서 이용을 해서 이제 CTG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장점은 충분하고 양질의 CT를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상악에서 구치부 쪽에 있는 CT들이 상악 전치부 쪽에 있는 CT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양질의 CT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이제 수술 부위가 늘어날 수가 있고,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근데 그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이제 출혈을 만날 가능성들에 대해서 있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이제 출전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출전 CT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플랩리스로 디톡시케이션을 하고요. 철저한 데브리만과 디톡시케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라탈 쪽에서 CT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CTG를 많이 합니다. 그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에는 뭐 어느 정도의 그 자연치의 인터프락시말 본행에서 유지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꺼질 것 같아서 주로 이제 이쪽 부분에 CTG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CTG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국지부 쪽은 이렇게 슈처를 해주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그 CTG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와 같이 식립이 되었고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CTG와 함께 이렇게 연조직은 비교적 잘 아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조직을 이제 트리밍을 하면서 연조직에 몰딩을 해가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템포라리를 갖다가 올려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차 템포라리를 이용을 해서 진지바의 그 형태를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보철 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정도, 여기가 이제 CTG를 한 자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플랩리스 수술을 하고 뭐 CTG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연치의 파필라의 위치에 비해서 이 임플란트 주변의 파필라들이 조금씩 꺼지는 거, 뭐 보통 한 1mm 정도 내면 억셉터블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자체는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겠죠. 환자분들한테는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2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이지요. 마찬가지로 CT들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9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이지요.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환자분들 오럴 하이진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약간씩의 염증이 보이는데 일단 진지바의 높이라든지 파필라는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년 지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보면 본들은 아주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 CTG에 의한 그러한 그 구개 측에서 띄어서 하는 CTG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봤었고요. 이제 이번 케이스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시전 방법,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인시전과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인벨롭드 포우치 플랩을 이용을 해서 CTG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유지를 하기 위해 뭐 아주 심하게 많이 꺼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21번이 트라우마에 의해서 치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인시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싱글이니까요. 간단하게 이쪽 팔라탈 쪽에 있는 플랩 그 하방에서 이런 CT를 채취를 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포우치 플랩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안쪽으로 이제 그 CT를 집어넣고 여기에 슈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슈츠는 뭐 통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필라가 이제 과연 잘 보존이 되느냐, 또 여기가 잘 유지가 되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지요. 그렇죠. CTG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팔라탈 플랩에서 CTG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철 완성을 하였을 때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처음에는 슈링키지가 좀 일어나면서 약간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파필라들이 이렇게 리게이닝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보이고요. 술전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지.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파필라들은 거의 다 잘 형성되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상에서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본그래프트와 함께 그 CTG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케이스가 좀 커지면서 연조직 이식술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고리식만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인시전과 함께 파우치드 플랩을 이용을 해서 고리식만 시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이런 상태로 내원하셨고 치아의 그 루트 자체가 되게 이렇게 짧으시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빌리티가 계속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치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작고 약간 흡수 형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전 CT상에서 13번, 21번, 그다음에 23번이 되겠습니다. 본들은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치를 하고 팔라탈 쪽에서 플랩을 파필라 어웨이 형태로 열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패스를 잡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악에서 이제 임플란트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임플란트를 인접해서 심는 것들은 가능하면 조금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는 자연치가 오거나 가능하면 파닉이 오는 형태로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로 띄워서 식립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 보철을 하기에도 좀 더 용이하고 그 다음에 그 보철이 좀 더 심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팔라탈 쪽을 보면서 식립을 하니까 식립 깊이도 하기가 좋고 결정하기가 좋고 수술도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위가 이렇게 너무 크다가 보니까 임플란트 주변에서 저희는 이제 본그래프트만 시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CT상에서 이렇게 본그래프트 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캐나인부터 캐나인이 되겠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오셨는데 보니까 연조직들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우리 대가생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비교적 괜찮은 그러한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T상에서도 보면 비교적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1년 3개월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플랩, 인시전과 플랩을, 포치 플랩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대 목적의 CTG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12번 부위가 치아가 이렇게 설측으로 이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함몰되어져 있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잘, 이제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12번이 이렇게 설측으로 조금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치를 시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파필라웨이 팔라탈 인시전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랩을 젖힌 그 팔라탈 플랩 쪽에서 이와 같이 CT를 이제 채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CT는 우리가 인시전 양이 많아진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TG를 팔라탈 플랩에서 젖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CT를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포우치 플랩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과 본그라프트를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힐링이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빵빵해진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힐링이 거의 잘 일어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제 그 최종 보철을 이제 입원을 떴었는데요. 뭐 요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원을 미루고 계셔서 제가 보철 사진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부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연조직 이식술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고리식보다는 그 연조직 이식술이 향후에 흡수량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임플란트 주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이제 오래 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 상악 전치부에서는 연조직 이식술이 이제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연조직 이식법에 대해서는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좀 더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저보다 더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의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 매거진 케이스 디스커션에서도 뭐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강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수술에 임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좀 하면 그 상악 전치부의 발치적 식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일단 전치부의 함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얇은 설적골의 두께, 그 다음에 협축골의 열개 이런 것들이 식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술전에 미리 잘 감안을 하셔서 수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름을 붙이는 이 이름을 뭐 기억하실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파필라를 보존하는 그 팔라탈 쪽의 인시전, 파필라 웨이 팔라탈 인시전을 이용을 하시면 상악 전치부 설측에서의 그 식립 깊이라든지 그 위치 설정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치관 유두의 소실도 뭐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거의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팁을 좀 이용을 하시면 수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축골이 얇은 경우가 상악 전치부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가능하면 연조직 이식술이라든지 골 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필라 웨이 팔라탈 인시전이라든지 파필라 프리저빙 인벨롭드 포우치 플랩 뭐 이름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선생님들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수술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